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조광현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작년 우리 기상과 작년에 우리 과수원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재배 기술, 그 다음에 병해충, 품종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표는 우리가 2022년, 23년, 24년 3년간의 주요 기상을 나타낸 건데 뭐 좀 복잡하죠, 그죠? 복잡한데 제가 포인트만 좀 찍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작년 기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봄에는 어땠느냐? 봄에 우리가 혹시 재작년 봄에, 그러니까 2023년도 봄에 혹시 개화기를 혹시 기억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개화, 사과만 봤을 때 사과 개화기가 아마 역대 가장 빨리 개화가 됐을 겁니다. 예. 평년보다 한 적어도 10일 내지 한 12일 정도 땡겨서 꽃이 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작년은 그 23년도보다는 한 5일 정도 늦었지만 그래도 평년 우리가 보통 꽃 피는 시기보다는 4일 빨랐어요. 자, 3월달 요 봄 날씨를 한번 보게 되면은요, 요 제일 밑에 게 24년이에요. 조금 진한 파란색이. 보시면 3월 달에는 평년하고 비슷했는데, 2월 달 먼저 보면 2월 달이 좀 겨울이 따뜻했어요. 그래서, 올해도 좀 작년만큼 개화가 빨라질까, 이렇게 약간 염려를 했어요. 개화가 빨라지면 절대 좋은 건 없어요. 항상 좋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행히 3월 달 기상이 평년을 찾으면서 그렇게 재작년 23년도만큼 작년에는 개화가 그렇게 빨라지진 않았어요. 약간 평년보다 조금 땡기기는 당겨진 정도였고, 그 다음에 강수량을 보면은 봄에 그렇게 비가 많이 안 왔어요. 작년에. 자, 2023년을 한번 보겠습니다. 23년 5월 달에 비가 한 60mm 넘게 왔어요. 굉장히 많이 왔어요. 작년에는 한 80mm 정도 적정하게 그냥 온 거예요. 그래서 요 5월달 비가 많이 온 거하고 여름철 비가 많이 오는 거하고 연계되는 게 굉장히 우리 사과 농사에 있어서는 중요한 기상 요인이다. 그거는 또 뒤에 병해충 하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름으로 넘어와서 요 노란색 여름으로 넘어와서는 전체적으로 비는 그 23년도보다는 적게 왔어요. 그냥 7월달 조금 많이 오고 6월달, 8월달은 좀 오히려 좀 적었어요, 비가. 근데 이제 기온이 우리가 평년보다 한 2도 정도 높았어요. 2도 정도. 우리가 여름 날씨가 더운 거는 당연하고 점점 더 기온이 더워진다는 거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지만 작년 여름은 더 더웠고 더 더운 거에서 더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지점이 뭐냐면 낮에 더운 건 당연한데 밤에 우리 쉽게 얘기해서 열대야라고 하죠. 그죠? 밤에 더운 거 25도씨 이하로 안 떨어지는 열대야가 작년에 굉장히 심했다. 같은 온도가 올라가도 낮 기온은 그전 수준하고 똑같은데 밤 기온이 거의 2도씨가 높았다. 밤 기온이 높아지면 우리 사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밤 기온이 높아지면 좋아요, 나빠요? 예,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과 나무의 생리에 있어서 낮에 이렇게 오전에 해가 뜨기 시작하면 광합성을 해가지고 양분을 만들어서 과일로도 보내고 잎으로도 보내고 가지로도 보내는 잎이 나무의 양분의 공장의 역할을 하죠. 하다가 이제 해 떨어지고 저녁부터 시작되면 그때는 이제 나무가 낮에 열심히 일했으니까 밤에는 우리가 잠을 자듯이 좀 쉬어야 된단 말이에요. 쉬어야 되는데 밤 기온이 너무 높아버리면 낮에 만들어서 내가 저장하고 있던 것들을 여러분들 날 더우면 막 숨 헐떡거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무도 생리적으로 그런 호흡 양이 확 증가해버리면 낮에 100을 만들어 놨는데 밤에 호흡하면서 100을 쓰거나 안 그러면 그 이상을 써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래 되면 나무가 저장한 양분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과가 어떻게 돼? 안 굵어지죠. 여름에 고온기 때
열대야가 심할 때 사과가 그대로 있다는 게 바로 그런 열대야가 심하면 과일 비대가 굉장히 안 좋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륜에 인해서 원래 여러분들 사과가 24년도 후지 기준으로 봤을 때 사과가 굵어요, 자라요? 굵었어요, 자랐어요, 여러분들? 네? 뭐 집집마다 좀 다를 수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대가 비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예. 그 영향도 있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을로 넘어왔는데 가을은 또 더 작년 가을은 참 더 가관이었죠, 그죠? 가을 되면 선선한 바람도 불고 좀 시원해져야 되는데 가을에 9월, 10월 그 평균 기온이 한 2도 정도씩 높았단 말이에요. 예. 기온이 높으니까 이게 나무가 어때요? 기온이 높으면서 비도 많이 왔어요. 예. 예. 그러니까 나무가 이제 착색기 들어가고 후기로 가면 이제 커지는 것보다는 이제 당을 축적하고 색을 내는 쪽으로 생리 작용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날씨가 따뜻하고 비가 계속 와줘 보니까 아직도 청춘인 거예요, 청춘. 예. 그러니까 후기에 확 굵어지면서 그 다음에 이 생육이 안 멈추니까 나타나는 증상이 착색 지연, 제일 먼저 나온 게. 여러분 작년에 고생하셨죠, 그죠? 후지 뭐 다른 것도 그랬지만 후지 색이 안 나서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언제 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영천 기준으로 봐서 보통 영천 11월 들어가면 수확을 시작해서 늦어도 한 15일 정도 되면 끝나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대부분 15일 이후부터 시작해 한 20 며칠까지 사과를 땄단 말이에요. 색이 안 나니까. 그만큼 수확이 지연이 됐다. 자, 요 밑에 보시면은 강수량이 많고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니까 일조 부족하고 따뜻한 날씨,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착색이 잘 안 되고, 착색이 잘 안 되니까 이게 색을 내려고 수확이 지연되고, 수확이 지연되니까 꽃눈에 양분이 부족하게 되고, 그러면 이게 내년에 올해가 되죠. 올해 꽃이 예, 부실해지거나 꽃수가 적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뒤에도 잠깐 얘기가 나옵니다만 후지가 꽃눈이 만들기가 어렵다는 이유가 만생종이 우리가 조중생종은 특히 중생종 이전 9월 이전에 수확하는 사과들 수확해고도 뒤에 양분을 축적할 시간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후지 같은 만생종은 일단 수확할 때까지 수확기 가까울 때까지 모든 영양을 과일로 쏟아버리기 때문에 과일을 빨리 따야 겨울을 준비하고 그리고 겨울 준비 들어가기 전에 꽃이 충실해질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데 저렇게 수확이 지연돼 버리면 내년 꽃눈에 당장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올 24년도 작년 봄에도 여러분들 꽃수가 좀 적었을 거예요. 적었을 건데 제가 봐서 내년에는 올 봄에 적었던 밭은 더 적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전정하는 것도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기상 상황을 작년에 겪어오면서 이게 한 해 너무나 여러분들이 안 겪어본 일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참 대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도 저러한 기상들이 일어났던 거의 원인을 파악하고 여러분들 그런 기상에 의해서 내년에 어떻게 될지 또 내년에 그런 기상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앞에 수확 말씀드렸는데 수확이 색이 지연되더라도 여러분들 복숭아는 수확을 할 때 일시에 수확합니까? 안 가면 익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수확합니까? 예? 순차적으로 수확하죠, 그죠? 작년 후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후지는 대부분 보면 일시에 여러분들 다 수확하려고 그래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일단 위에 있고 바깥쪽에 또는 유목은 먼저 수확을 하고 그리고 순차적으로 수확을 하면 훨씬 나무에는 충격이 덜하다. 근데 그거를 다 붙잡고 그냥 11월 20일 넘어까지 가져가는 나무들은 반드시 올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를 염두를 두셔야 돼요. 자, 사과뿐만 아니라 작년에 이거 자두, 추위입니다. 내부갈병, 복숭아, 탄저병이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심각하죠.
그리고 배, 이것도 작년에 저희들도 처음 이런 경우를 처음 봤는데 봉지 안에 쌓여져 있는데 너무 뜨거워가지고 배가 과피가 이렇게 검게 이게 이 배에서는 이걸 일소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이런 증상. 그리고 포도 같은 경우는 이게 아기가 울고 있는데 이게 특히 샤인머스켓이 지금 이제 우리 포도 시장에 주 품종으로 나와 있는데 가격이 너무 안 좋아요, 그죠?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이 뭐 가격대는 났는데 가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샤인을 품종을 갱신하거나 다른 과종으로 아예 품목을 변경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처럼 뭐 사과뿐만 아니라 다른 이런 과종들도 굉장히 이런 기상 변화나 이런 환경 변화에 따라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그래서 진짜 뭐 해먹고 살아야 되는 이런 말이 절로 나오는 그런 시기인데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더 잘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 자, 그리고 작년에 이제 사과밭에서 주요 문제됐던 것들을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말씀 듣다시피 작년 봄에 꽃눈 수가 전반적으로 좀 적었어요. 우리가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걸 보면은 이건 24년도 봄 이야기입니다. 후지 같은 경우 50에서 55% 정도 꽃눈 분화율이. 그러니까 신초가 맺어 있는 끝이 그게 꽃인지 아닌지가 100개면은 55개는 꽃이고 45개는 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잎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만 돼도 우리가 사실 거의 한 8, 90% 피는 꽃에 8, 90% 우리가 저가를 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한 10 내지 20%만 필요하기 때문에 꽃눈 분화율이 50 내지 55%만 돼도 뭐 정상 착화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문제가 뭐냐? 이런 나무예요. 자, 요게 정상 나무예요. 꽃이 피면 이렇게 후지 나무, 액화도 있고 끝에 정화도 있고.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이래 돼버려요, 나무가. 꽃이 내 밭에 100개가 있으면 한 나무에 10개씩 10나무가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한 나무에는 100개가 있고 나머지 나무에 0개예요, 0개. 그죠? 그러면 평균은 10개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밭에서 수확할 수 있는 거는 한 나무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완전 빛나무예요. 나름 수영도 잘 만들어 놓고 해놨는데 이 단가지도 그렇고 이렇게 한 15, 20cm 가지도 그렇고 분명히 꽃인 줄 알았는데 개화기 때 보니까 이게 다 잎만 나오고 꽃이 막 찾아봐도 없어요. 네. 자, 내년에도 특히 세력이 세거나 그리고 올해 늦게까지 작년에 가을에 후지 같은 경우 늦게 수확한 밭들은 이런 나무들이 올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나무에 지금 뭐 우리가 그렇다고 거기 꽃을 갖다 붙일 수는 없어요. 근데 차선책으로 어떻게 됐냐? 이런 나무에 여러분들이 모르고 지금 뭐 가을이고 봄에 일찍 잎 나오기 전에 비료를 막 해본단 말이에요. 막 기비라고 하죠. 막 해버리면 이런 나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그래서 위험성이 있는 그런 밭에는 너무 무리하게 기비를 주지 말고 꽃이 피고 착화되는 상황을 보고 가능하면 그 추비 위주로 시비를 하시는 것이 좋아요. 자, 기본적으로 7, 8년 정도 되는 성목이라면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한 1년 정도 비료 안 줘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나무에 과일 굵는 거, 나무 자라는 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혹시 부족할까봐 미리 주놓는 것보다는 그 나무의 상태를 파악하고 주셔도 늦지가 않다. 그래서 제가 제 교육에서 유일하게 지금 빠져 있는 게 비료 교육, 비료. 비료예요. 비료를 뭐 주라 마라. 이런 교육, 꼭 그런 강의가 들어오면 하지만 이런 일반적인 교육에서는 교육을 잘 안 넣어요. 오히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밭들은 비료 시비하는 거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뭐 과다착화, 일조부족, 그 다음에 갈반병 걸려서 조기 낙엽, 그 다음에 수확지연 이런 것들이 이런 꽃눈 부족의 다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죠?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원인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거 홍로인데 홍로. 여기도 홍로를 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그죠?
홍로가 작년에 이게 사과 수확한 거예요. 좀 홍로라고 하기에 민망하죠, 그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너무 뜨겁다 보니까 낙하도 많이 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홍로가 지금 우리 재배 면적에서 보면 점점점 줄어요. 예, 줄어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점점 여름이 더 뜨거워지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서울에 작년에 제가 뭐 연수 갔다가 백화점에 잠시 들렀다가 봤는데 요거 한 알 별로 크지도 않아요. 한 5다이 정도 될까? 한 4다이 후반에서 5다이 초반 정도 되는 정도 크기의 홍로인데 요게 개당 24,000원. 한 개 24,000원. 한 개 24,000원씩 팔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죠? 네. 근데 요거는 뭐 여담입니다만 여러분들 사과 가격이 비싼 게 좋아요? 적정한 게 좋아요? 흐른 게 좋아요? 그렇죠, 그죠? 여러분들 느끼죠, 그죠? 당장 작년에 사과 값이 너무 비싸 버리니까 어떤 얘기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저희가 이제 뭐 경찰 쪽에서나 이런 쪽에서 정보를 수집한다고 작년 가을 안 돼서 전화가 와가지고 올해 사과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처럼 또 그렇게 비싸지는 거 아니고, 올해는 아니라, 올해는 뭐 작년 같은 경우 23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23년도부터 24년도 봄까지의 그런 가격은 아마 앞으로도 없을 거고, 이때까지도 없었던 가격이다. 올해는 그 정도 작황은 아니다. 했는데, 올해 가격도 작년 못지않게 지금 좋은 사과들은 오히려 더 비싼 가격을 보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좀 살짝 걱정이 돼요. 예. 그래서 적정한 가격에 소비자들이 소비를 많이 해주는 게 좋은데 너무 가격이 비싸서 소비자들이 외면하게 되면 그게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런 염려가 좀 됩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7, 8월 지나서 나타나는 이 과원에서 갑자기 잎이 마르고 나무가 슬 죽어가는 증상. 이런 증상이 나오는 게 작년에 좀 많았어요. 그래서 요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두더지 피해. 두더지가 많아서 그 뿌리 쪽에 가해를 받아서 피해받는 경우, 안 그러면 동해,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얘기하고 있는 뭐 사과 급성 고사증이라고 이런 게 있는데 요게 나타나는 시기가 보통 보면 8월 정도 돼요. 왜 그럼 8월일까? 뭐냐면 우리가 7월 중하순부터 8월 중순까지 날씨가 제일 혹서기죠, 혹서기. 그 극한의 상황을 넘기고 나서 넘어가면서 이제 한계가 오는 거예요. 동해를 받았던 나무든 뿌리가 피해를 받았던 나무든. 그래서 보통 보면 8월부터 이런 증상이 나와서 9월까지 이런 그 피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오는 게 뭐 일부 역병도 있습니다만, 이 원인을 뭐 의뢰를 하든지 해서 정확하게 찾아서 대처를 하셔야 되겠다. 자, 그리고 요게 이제 작년 우리 후지 사과의 하이라이트죠, 그죠? 하이라이트. 자, 작년에 내한테 열과가 없었다, 후지 사과 열과 없었다 하신 분, 열과 없었다 하신 분, 예, 있어요. 예, 이게 우리 지역에도 있어요. 예. 혹시 우리 선생님 손 드신 선생님, 예, 혹시 수학을 언제 하셨어요? 11월 말. 11월 말까지 놔뒀는데도 열과가 없었다. 대단하시죠. 연구 대상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자, 우리가 보통 수학적 꼭지 열과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작년같이 10월부터 시작해 빠르면은 9월 요거 증상이 약간 가뭄부터 나왔어요. 가뭄부터 조금 나오기 시작해서 후지에 쭉 조금씩 자잘하게 이렇게 터지는 것부터 해서 크게 쫙쫙 가는 거, 이렇게 갈라지니까 안에 비가 들어가고 감염이 되니까 썩어버리는 이런 증상으로 나왔는데, 제가 나름 분석을 해봤어요. 저도 이런 거 처음 봤고, 여러분들 한번 처음 보셨을 거예요. 뭐 40년, 50년 농사예요. 저도 사과 밭에서는 한 4, 50년 있었지만, 이렇게 터지는 거, 이 시기에 저렇게 터지는 걸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뭐 연구한 건 아니지만, 원인을 분석하기에 일단은 우리가 여름에 과일이 덜 굵었잖아요. 덜 굵고 여름에 뜨거우면서 그 일소 피해를 처음에 나온 게 대부분 이 열과 나온 게 바깥쪽 노출 부위부터 나왔어요. 이 노출 부위가 일소로 과피가
그 피해를 받고 상처를 받은 상태에서 9월 집중호우인데 이게 언제냐면 작년 추석 때쯤입니다. 추석 때쯤 20일, 21일인가? 그때쯤 한 150mm 비가 왔어요. 막 엄청나게 비가 왔어요. 우리가 후지 같은 경우는 비대 습성을 보면 부피적인 크기는 언제 제일 많이 커지느냐? 비례적인 거는 결실되고 나서부터 5월부터 6월 초까지 요만했던 게 이래 되니까 몇 배가 커지는 거예요. 비율적으로는 그때가 제일 크지만 부피적으로 제일 커지는 거는 언제냐? 9월 달 들어서입니다. 9월 달 들어서. 이 부피적으로 커지는 거는 그래서 9월 달 그때 갑자기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그 앞전에는 가물다가 집중호우 내리면서 갑자기 사가 확 커져버린. 예. 커져버리니까 여기 이제 일소 피해 받았던 바깥쪽 부위 상처라는 건 이게 탄력성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과일이 굵어지니까 찢어지는 거예요. 살살살살 금이 가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터지지 않았나 그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사질토, 모래땅, 그 다음에 조금 물을 좀 적게 준 가원, 그 다음에 늦게 수확한 가원 이런 것들이 더 심했어요. 착색 때문에 더 늦게 수확한 과원일수록 저리 열과 증상이 더 심했었다. 그 반대로 물을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여름부터 많이 준 농가. 그 다음에 이제 세력 관리를 잘해서 11월 한 5일이나 그 정도 전후에서 수확한 농가는 한 피해율이 한 3에서 5%. 근데 20일 넘어가는 농가들은 많은 농가는 한 30% 이상 피해가 나는 걸 저희들이 봤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런 증상이 올해도 또 나올까 싶은데 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제가 봐서는 하여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특히 사질토 모래가 많이 섞인 땅이 재배를 하고 계신 분이라 그러면 여름철 고온기 때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좀 관수를 자주 많이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그게 뒤에 가서 이런 그 열과에 미치는 영향이 반드시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작년에 있었던 그런 과수원에 우리 사과원에 있었던 중요한 문제점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좀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잘 대비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기술 교육을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 내년에 지금 우리 후지 같은 경우도 자꾸 이런 후지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착색이라든지 열과라든지 아마 여러분들도 생각에 좀 다른 품종으로 갱신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갱신하실 때 좀 주의하실 사항, 그리고 개원하실 때 그런 것들 중요한 걸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있던 나무들을 당연히 잘라내고 그리고 뿌리까지 깨끗이 굴치해낸다는 거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그죠? 알고 계시고 그거야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 귀찮다고 그냥 기존에 있던 거 둥치 베내고 그대로 놔두고 옆에다가 심는다든지 그 사이에다가 심는다든지 하는 거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존의 나무를 뿌리까지 다 굴치를 해내고 나무를 심어야 되고 그리고 이거 유공간을 넣든 안 넣든 유공간을 넣는 과원 같으면 반드시 가을에 미리 이렇게 열간을 내가 심을 제식 거리를 재서 심을 그 자리를 열을 따라서 쭉 이렇게 땅을 파놓는 거예요. 파놓는 거예요. 한 유공간을 묻을 것 같으면 유공간 묻을 깊이 정도로 쭉 파놓는 거예요. 예. 요거는 하시는 분들은 잘 안 계세요. 예. 특히 요 작업을 꼭 제가 하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은 농가는 어떤 농가냐면 그 갱신하시는 분. 처음 사과 심는 땅이 아니고 품종 갱신하는 올해 사과 심다가 갱신하는 밭에는 반드시 이렇게 미리 가을에 구덩이를 파가지고 놔두시는 게 훨씬 좋다. 이렇게 파놓으면은 우리가 그 겨울 동안 우리가 빨래도 요새는 세상이 좋아져서 건조기가 있지만 제일 좋은 건 뭐 햇빛에 바짝 말리는 게 제일 소독 잘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흙들도 이 토양 속에 있는 흙들도 이렇게 노출을 시켜서 소독하는 의미도 있고, 두 번째 이 부분이 나중에 나무가 심겨지면 뿌리가 뚫고 들어가야 되는 뿌리가 그 밑에까지 내려가야 되는 이 깊이입니다. 깊이인데 요 흙들을 이렇게 굴치를 해서 놔둠으로 인해서 이 흙의 물리성이 좋아요. 그대로 이것만 굴치해내고 땡땡한 땅에 삽으로 구덩이를 파고 나무를 심는 거하고, 이렇게 한번 쫙 흙을 다 깨주고 그 깨진 흙에다가 나무를 심는 거하고 초기 활착되는 속도나 그 생장 정도가 확연히 다르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굴치를 해놨다가 봄에 유공간을 묻고 나무를 심으시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된다. 자, 요거 그리고 여러분들 퇴비 좋아하시죠, 그죠? 퇴비,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도 이제 뭐 보조를 해주고도 있습니다만, 퇴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잘 부숙된 퇴비를 넣어야 되고, 부숙되든 부숙되지 않든 퇴비를 시용하는 거는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제 나무를 심고 요게 이제 나무 심은 거예요. 나무를 심고 이 주변으로 퇴비를 이렇게 우리 두더지 흙 빼내면 이렇게 모아놓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무 주변에 퇴비를 이렇게 싹 모아놓으신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퇴비는 나무에 주는 게 아니고 땅에 주는 거예요. 땅에. 여러분들 밭에 땅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생각하시지 마시고 퇴비를 일단 개원 전에입니다. 그 개원 전에 퇴비를 넣는 게 맞고, 그 퇴비를 넣는 거는 나무를 보고 우리가 화학비료 주듯이 주는 게 아니고 전 밭을 보고 이 밭에 그냥 고르게 퇴비를 흩어 주시면 돼요.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잘못 퇴비를, 그것도 부숙이 안 된 퇴비를 나무 주위에 이렇게 이어버리면 이렇게 나무가 죽는 경우들이 나와요.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조심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배수 불량은 만병의 근원이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진짜 딱 맞아 들어가는 말이에요. 배수 불량은 만병의 근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공간도 유공간이지만 기본적으로 배수가 안 되는 밭에는 유공간 넣는 거는 기본이지만 두둑 재배를 하셔야 돼요. 두둑 재배. 평평하게 하지 마시고 약간의 두둑 재배를 해야 되는데, 이건 오래된 밭에, 갱신한 밭에 이게 땅이 다져지다 보니까 물이 안 빠져서 나무가 자꾸 죽어가는 거고, 여기는 새로 갱신을 했는데 물이 빠질 공간이 없어요. 이 밭이 주변에. 없다 보면 물이 갇혀버렸어요. 예. 오래 못 가겠죠. 그죠? 그래서 뽑아보면 뿌리가 이래요. 이거 벼도 아니고, 그죠? 나무가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나무가 일찍 죽거나 달려도 한 3, 4년생 정도 되면 조피가 확 오면서 어찌어찌면서 세력이 확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배수가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이걸 유공간을 놓고, 그 다음에 유공간을 넣어서 끝에 가서 수로로 물을 빼낼 때 있으면 제일 좋고요. 아까 앞에서 본 밭 같이 사방이 다 막혀 있어요. 그럼 내가 유공간을 넣어도 물을 빼 나갈 데가 없으면은 이 유공간의 효과가 현저히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빠진 데서 빼서 이렇게 가쪽으로 관을 묻어서, 이 집수정인 거는 집수정 쪽으로 땅을 파서 집수정을 만들어서 글로 물이 빠져서 그쪽으로 물을 모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유공간과 이 배수로를 설계를 해서 설치를 하셔야 된다. 당장 내가 뭐 돈 들고 귀찮다고 해서 안 하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가서 그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노력과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밭을 준비하면 나무를 심어야 돼요. 요 묘목이 참하잖아요. 그죠? 삼각형 모양의 측지가 밑에서부터 길고 이렇게 쭉 균형이 잡힌 요런 묘목을 심으면 제일 좋고, 요런 게 없으면은 뭐 회초리묘도 좋고 뭐 그 특묘 아닌 것도 심어도 좋아요. 좋은데 이런 특묘가 있으면, 특묘가 심으면은 올해 심으면 올해 바로 여기 이 측지에 꽃눈이 생겨서 내년에 사과를 다는 거예요. 올해 봄에 심고 내년에 사과를 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외성대목의 가장 큰 장점이잖아요. 사과에.
그런데 만약 이런 측지가 없는 회초리묘를 심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심으셔도 돼요. 특히 척박지 같은 데는 척박지 비료기도 약하고 이 그 집안도 우리 이 땅도 밑에 땅땅하고 이런 데는 오히려 이런 측지묘보다는 회초리묘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측지묘에 붙어있는 이 측지들을 여러분들 자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만큼 먹여 살려야 될 자식들이 많으면 뿌리가 빨리 잘 발달되고 양분 공급이 잘 돼줘야지만 저 측지들을 다 살릴 수 있는데 오히려 척박지에 저런 묘목을 심어놓고 잘못 양분 공급이 안 되면 가지들이 다 마르면서 나무 자체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때는 부담이 덜한 회초리묘를 꽂아서 차라리 1년 늦더라도 1년은 뿌리 내릴 때까지 이 주간을 튼튼하게 키우고 그 다음에 아상을 넣거나 이렇게 해서 측지를 받아서 가는 방법. 그거는 본인의 그 땅의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심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이 대목 노출이에요.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중에도 대목 노출을 잘못하거나 미흡해가지고 지금 뭐 계속 고생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일단 심어놓고 나무가 자라가 이렇게 대목이 다 묻혀버린 상태의 나무는 방법이 없어요. 뽑아 올릴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심을 때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 그냥, 일하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심어라. 뭐, 요 구덩이마다 몇 메다 가게 심어라. 하고 주인 어디, 뭐, 다른 데 가버리고 하시면 안 되고, 딱 심을 때 노출 부위가 정확히 나올 수 있도록 그거를 신경을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건 알고 있죠, 그죠? 후지는 조금 더 노출을 하고 당과지성, 꽃이 많이 피는 품종은 조금 더 대목 노출을 줄이고, 그죠? 쉽게 말해 홍로는 10cm, 후지는 15cm, 요런 정도의 어느 정도의 표준의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밭마다 다 다르거든요. 좀 척박지다 그러면은 조금 더 깊이 묻을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영천 같은 경우에는 마늘 했던 밭들이 많아요. 그런 데는 매년 엄청난 그 유기물을 갖다 넣기 때문에 굉장히 땅이 완전히 좋다 못해 완전히 이 양분 과잉이에요. 그런 데는 오히려 정상적으로 심는 게 아니라 더 노출 한 20cm 정도에서 심어야 된다. 그거는 밭의 영양 상태라든지 양분 상태에 따라서 조절을 하는데 절대 해서는 안 될 게 이렇게 묻히는 거예요. 예, 이것만은 안 된다. 자, 이렇게 안 묻히려면 여러분들 대목 노출을 계획을 하실 때 어떻게 되냐? 내가 10cm를 노출을 해야 되겠다. 계산해 보니까, 우리 밭 생각해 보니까, 품종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심을 때는 15cm를 내고 심으면 돼. 15cm. 내가 20cm를 내 최종 노출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25cm, 최소한 5cm 정도는 내려간다, 가라앉는다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 대목을 노출해야 돼. 우리 밭은 내가 이게 그 당과지고 그 갱신지고 이래서 잘 안 자랄 것 같다. 그래서 5cm 딱 노출하자. 해보면 쑥 내려가 버려요. 쉬고 나면 구덩이 팠기 때문에 물 주면 쑥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나무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대목 노출은 내가 계획한 것보다는 최소한 5cm 정도는 더 노출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그 식재를 하셔야 된다. 심어놓고는 반드시 작은 대목, 대부분 지금 여러분들 작은 대목 사용하기 때문에 작은 대목 심는 부위가 뭐 한 삽밖에 안 되죠, 그죠? 높이가 우리 20cm 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주를 세워야 나무에서 뿌리가 빨리 내려서 위에 발화도 정상적으로 잘 된다. 요리 지주 세우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요렇게 많이 하세요. 하는데 요것보다는 조금 더 잘 하려면 요렇게 지주하고 딱 안 붙도록 요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붙어버리면 뭐냐면 이 지주와 붙어버린 쪽으로는 눈이 안 나와요. 안 나오고 그 대신 이쪽으로 안 나올 눈들의 힘이 어디로 나느냐, 이 지금 없는 쪽으로 나와버려서 이쪽 가지들이 훨씬 강해져 버려요. 사방에서 다 터져 나오게 하면 측지가 세력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데 이쪽은 한쪽을 다 막아버리니까 트인 쪽으로는 훨씬 더 측지들이 강하게 터져 나와 버리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뭐 꼭 이런 자재를 안 쓰더라도 이렇게 우리 그 보온 자재, 배관 보온 자재 그런 것들도 있고 해서 이렇게 띄워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다. 특히 후지 같은 품종들은 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다. 자, 그렇게 해서 심으실 때 여러분들이 좀 중요한 사항들을 몇 개를 드렸어요. 아시겠죠? 예, 자,